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45분 막 들어왔습니다. 광주 조합원 중에 이승호 조합원이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닉네임은 미처 잘. 하여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진보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는 늘 이승호 조합원이 있습니다. 후원, 행사건 돈을 후원하는 건 물론이고 가서 막 굳은 일 몸으로 다 합니다. 뉴스탑하고 어디고 민족문제연구소고 방금 막 광고 나가는 사이에 서울에 왔다가 들렸다 그러면서 가네요. 노총각인데 올해는 제발 좋은 일 빨리 있기를 꼭 바랍니다. 광주에 계시는 우리 이승호 조합원의 형님 그리고 동료들 닭달 좀 하십시오. 장가가라고. 다름과 닮음님, 더불어민주당 주방의 국물이 바닥났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간만 본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도 간을 보느라고. 그중에 박영선과 박지원 의원이 간 본 국물만 몇 그릇인가. 야, 대단한 비유입니다. 맞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감기 조심까지 당부하셨네요, 로니님. 신가동 코브라님이 올린 사진은 이거 뭡니까? 어디 신년 인사회 자리 같은데 김무성, 문재인 이 두 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죠. 경남 중이든가 어디든가. 둘이 마치 한판 붙을 듯이 아주 남자 중년이니까 배는 조금씩 나왔는데 그 배가 지금 딱 맞닿아 있고요. 이렇게 프로야구 감독이 주심한테 가서 막 항의할 때 옛날에 빨간 장갑의 마술사인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무튼 있어요. 김아무개 감독. 이렇게 막 배로 막 밀고 김응용 감독도 그런 거 잘했는데 아무튼 둘이 표정이 험악하네요. 이게 어디였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영성 입고야겠다. 이거 청와대 같기도 하고 명찰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청와대 같습니다. 아무튼 둘이 심각합니다. 사진기자들 참 잘 잡아요. 이런 커트. 세계일보 거구나. 박영선 의원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오고요. 대단군님은 국민TV나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런 데서 민주진영 자유독립언론들 연대해가지고 총선 캠페인 이런 거 제안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다. 전자개표의 문제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만 제도적으로 어찌하지 못한다고 그냥 손 놓고 보기에는 우리 표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을 경계라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투개표의 공정성 이런 거 촉구하신 글이었고요. 신가동 코브라님은 이 홍승희 대한민국 현역연합 홍승희 양과 약 30분 가까이 긴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은 못 들으신 모양이군요. 약간 수업에 늦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의 한인섭 교수가 법리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탁 풀었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페이스북 한번씩들 보시죠. 선계님, 한 칼 하시는 분이죠. 엉뚱하지만 요새 관상으로 봐서 안모 의원은 끝난 것 같다. 끝났다는 말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무릎팍에서 품성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는 간데 없고 요새 얼굴 보니까 아집과 증오, 가증스러운 거짓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인다. 종편에서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이런 얘기들 쭉 써주셨습니다. 선계님이 아무튼 해당 저기에서 아주 유명한 필명과 독설, 촌철살인 이런 걸로 아주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좀 밋밋하지 않으십니까? 들으시기에? 저는 조미료도 안 치고 빽 소리도 잘 안 지르고 그러는데요.
청년들의 분노, 정치로 표현하면 좋겠다. 내 삶을 정하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수이닥님 글, 오늘의 댓글로 모시겠습니다. 25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 쎄빠지게 10년 일해도 서울에 있는 집 10채 중에 6채는 꿈도 못 꾼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막혀있는 좌절된 이런 것들 정치로 표현하라. 멋진 말씀입니다. 내 삶을 정하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안철수 의원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견해 표명해 주셨고요. 서명한 다음에는 가두 시위하고 그 다음에 혈서 쓰고 삭발까지 하는 게 제대로 된 코스 아닌가요? 털 잘 빠진 뜨끈한 닭볶음탕이 생각나는 날씨라고 맛있는 치킨님. 양비론으로 지지율을 얻을 전략이 아닌가 싶다고 정치이야기님 코멘트 해주셨고요. 신가동 코브라님, 이어령 비어령? 이혈령 비혈령인데 제 발음이 좀 얼버무리했나요? 보도연맹 옛날에 저기 할 때도 그렇게 실적으로 아무나 막 우겨놓고 머리수 채우고 이랬다고. 와우, 멋집니다. 눈에 덮인 무등산. 무등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더군요. 저는 남산처럼 그냥 도심에 이렇게 쬐꼬맣게 떼똥하게 봉우리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산에 들어가니까 첩첩산 중이고 굉장히 산이 이렇게 넓고 크고 뭐 2개 군인가 광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행정구역에도 걸쳐져 있던데 와 이거 여기 눈 쌓인 무등산이 이렇게 보기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를 요번에 광주 내려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설산 풍경에 힐링한다고 이재양 선생. 예. 시간 때문에 게시판 여기까지 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네, 학원 보내지 마라. 이강윤의 오늘 새해 신년 시리즈입니다. 오늘 그 4번째 시간이죠. 목동 에듀노 학원의 노익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학 얘기 좀 해 보는 거죠. 네. 유학 꼭 필요하면 당연히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영어 조기 유학 이런 게 한때는 붐을 이루고 그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영어 조기 유학부터 성인들의 학위 유학까지 유학에 관한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학 많이 간다는 건 이젠 더 이상 하등의 뉴스가 아니고 주변의 기러기 아빠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누가 가고 왜 갑니까? 네, 그 유학을 참 많이들 가시는데요. 유학은 크게 조기 유학과 학위 유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조기 유학은 그 초등, 중등, 고등을 이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강남이나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 조기 유학이 대부분 사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세 미만의 그 학생들은 네. 자비 유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15세 이하의 학생들은 예, 예. 자비 유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15세도 안 돼서 가는 친구들은 다 뭐고 불법 유학입니까? 예, 불법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이제 전면 허용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예. 또 그걸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조기 유학을 왜 가느냐?
이걸 이제 대충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대강. 첫 번째 목적은 현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조기 유학을 간다는 겁니다. 예. 이 현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목표가 아이비리그 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 8개 대학. 예.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가는 그 조기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대충 이제 상위 5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네. 주립대를 포함한. 적어도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현지 대학에 이제 진학 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현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국내 대학에 국제학부라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국제학부 진학을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이화여대 국제학부나 연대 국제학부일 경우에 예. 그 지원한 학생들 대부분이 예.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온대요? 아이비리그면 꽤 알아주는 데인데 학비가 비싸서 그러나?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제가 자세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목적으로는 일단 현지에서 그 어학 실력을 높여서 또 그것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 등등 해서 그 어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명문 대학에 이제 그 어학 특기자 전형 등등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체적인 이제 그 조기 유학의 목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유학, 학위 유학이죠. 학위 유학, 이제 그 학사부터 이제 박사까지.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명문대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그 가게 되는 석박사 진학,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그렇죠. 거고요. 몇십 년 된 예.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뭐 접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도피성 유학, 이것도 흔한 거죠. 과거로부터.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약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비서울권 지방 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서울권에 있는 그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 대학생들 중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인데요. 그 뭐 원인으로서는 IMF 이후에 뭐 위치 경쟁, 자리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시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조기 유학과 학위를 위한 성인 유학이 있는데 뭐 사실은 핵심은 국내용 문제라는 겁니다. 예. 국내용 문제. 네. 예. 자, 우선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짚어나가 보죠. 우선 조기 유학부터 보면 조기 유학의 폐해는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언론들이 르뽀 심층 기사 이런 것들로 많이 보고 사건 기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떤 문제점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꼽자면 일단은 강남 서초구에서 압도적으로 조기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몇 집 걸러 한 집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이들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그 학생들이 유학 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시 리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20%를 상회하는 정도로 리턴을 하고요. 강제적으로 리턴한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적응 못하고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이제 외로움을 느껴서 이제 예. 그다음에 또 한국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리턴을 합니다. 예. 유학생의 반가량이 예, 조기 유학생이요. 본래 유학을 갈 때 꿈었던 품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온다? 네. 그래요? 예,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통 이 10대 한참 어릴 때 갔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백기를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서 한국 적응하는 또 훈련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굉장히 손실이 크게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또 적응하는 또 기간을 가진다는 거죠. 정말 요지경인데 부적응의 원인은 뭘까요? 예, 부적응의 원인은 일단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일단은 학업을 적응을 거의 못 합니다. 예,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네.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못 따라간다는 예, 예.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령, 현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네.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 충동에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10대 학생들이. 민감한 시기에 떨어져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사회학을 하시는 이기용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기용. 네. 그분의 논문을 보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유학생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울증이 어떤 이민자 자녀 대비해서 23%가 더 높고요. 우울증이. 그다음에 자살 관념이 90% 더 높답니다. 네. 이민자 자녀에 비해서 그만큼 약간 좀 내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려움, 아까 뭐 학업을 네. 못 따라간다, 우울증 등등 했는데 좀 더 소상히 알아볼까요? 예, 방금 제가 이제 학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일단 처음에 입학을 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수월한 편입니다. 네. 이게 워낙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해당 학교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익스큐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1년을 지나면은 이제 약간 좀 판도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1년쯤 지나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현지인 학생 비슷한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업이 기본적으로 토론 참여형 수업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매주 혹은 매달에 1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가량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어떤 독후감 에세이를 써와야 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거 도저히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리딩도 안 되는 친구들이 뭐 에세이를 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더군다나 그 많은 분량을 네.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읽는다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네. 라이팅은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리딩과 라이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1분에 한 600단어 정도의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1분에요? 예. 그래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1분에 600워즈의 문장을 독해낼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도의 숙제, 어사이먼트를 내는 게 어느 급의 학교예요? 중학교? 보통 초등학교는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니, 몇 학년? 예? 초등학교는 한 4, 5학년부터 시작하고. 우리로 치면. 예, 4, 5학년부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숙제를 가혹하게 낸다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 리딩을 냅니다. 와, 그래요? 예.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이 채 안 됐는데 예.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일주일에 100페이지 정도를 읽고서 뭘 써야 한다? 네. 쉽지는 않겠구나. 네.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선생님이 숙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퀴즈를 냅니다. 예. 근데 퀴즈는 더더욱이나 아예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질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예. 그냥 적응을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학을 가서 현지 학생과 곧바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엘리멘터리 코스인가 기본 어학 코스가 어학 코스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이제 영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걸 다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50명까지. 예. 그러니까 영어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결국은 어학의 문제가 가장 크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하늘이 아예 없는 지역으로 이를테면 칸사스나 이런 약간 좀 하늘이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거기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학교에 이 ESL이라고 하는 이 어학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이 오기가 거의 드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네요. 네, 이쪽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걔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한국어로 다 생활이 되니까 네.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우선 놀기는 좋으니까 네. 그렇게 어울려버리고 네. 한국인을 피해서 가면 아예 ESL 과정이 없고요. ELS 과정이 없어서 네. 기본적인 유학생을 위한 최소한도의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특별히 돈을 주거나 뭐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어허. 뭐 미국 교육 애들 되게 천국이고 좋아한다더니 박이 터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전통적인 영미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뭐 이를테면 필리핀처럼 영어를 쓰는 그런 데가 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말레이시아 같은 데의 국제학교도 네.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데로 어학 연수를 가거나 학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동남아 몇몇 국가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한 10년 정도 이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이. 제법 들었어요. 예. 얘기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소득 수준으로 보자면 중상류층의 계층들이 소득 네. 수준으로 보자면 보통 조기 유학을 했다면 이제는 10년 이전부터는 중하계층도 소득 수준으로 중하계층도 많이 간다는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좀 대폭 줄이면서 영어와 학교 진학을 동시에 잡겠다고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동남아의 어떤 유학으로의 흐름이라는 거죠. 예. 그저 오로지 그놈의 영어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는 워낙 이제 많이 몰려들 가는데 현지 어학원이나 학교의 어떤 수준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예, 워낙 급속도로 이제 마련되다 보니 그래서 뭐 커리큘럼도 문제가 많고 시설도 문제가 많고 관리도 이제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수업 도중에 학교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수업을 이제 어떻게요? 학교가 이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유령 학교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정난에 봉착해서 예, 그냥 학교가 맞습니다. 파산 선고하듯이 문을 닫아버린다? 맞습니다. 파산 선고하듯이 닫는 경우가 있다는 오우,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거는 네. 보통 이 한국의 유학원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다음 직접 등록을 하시고 그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그냥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상주하는 한국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거기 이미 가 있는 진출해 있는 교민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루에 얼마씩 일당을 드리고 뭐 이래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등록하고 그다음 세팅하시는 게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 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직접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10년이 훨씬 넘은데 잘못 골라 잡으면은 도중에 문을 닫아버리고 학교가 이런 수도 있다. 이야, 이거 아주 황당하군요. 자, 마지막으로 유학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꼭 이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조언하신다면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은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어 학원 또 가는 게 아닙니다. 유학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응당 그 공부를 위한 어학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해당 학생의 어떤 충만한 의지와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떤 위험과 노출되니까요. 한국이 싫어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 싫어서 막 그건 아는데 도피성 유학 이거 그냥 갔다가는 낭패 보는 수가 훨씬 크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학을 이제 그 학교 진학 전에 어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어학원에서 준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뭐 리딩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회화라고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리딩이 바로 선생의 입을 통해서 하는 리딩이고 바로 선생의 어떤 그 손을 통해서 하는 그 라이팅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의 어떤 능력치를 높이는 그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기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충만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리딩을 하고 자기가 쓰고 지금 그 영상 등등에서 좋은 교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다음에 2차적인 측면에서 그 어학원의 어떤 그 확인을 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학원 너무 믿지 마라. 때 먹여주는 밥은 쉽게 소화될지는 몰라도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오늘은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원 다니지 마라. 지금까지 노익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 외신 분은 민변 소속의 약 1000여 명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시고 듬직하시고 이분을 보면은 든든하게 무슨 막 그 투쟁 의지 이런 게 막 풀풀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TV 변호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주신 분 이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조금 늦었지만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강현 선생님도 새해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네네. 재판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마치시고 열차편으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연락이 앞 코너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연락이 늦어진 거 죄송합니다. 바로 아닙니다. 지금 서울역입니다. 네. 도착하셨군요. 네네. 바로 본론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광철 변호사님 페이스북 페이지는 항상 하루에 한 2번씩은 체크를 합니다. 우선 네. 이유는 거기 기사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법조 출입 기자들도 많이 꼭 보는 페이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읽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이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코리아 연대 한준혜 씨 사건이요. 예. 그 개요를 조금 우선 설명드릴까요? 도대체 잘 보도가 안 돼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리아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그 코리아연대,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인데요. 네. 이 코리아연대에 대해서 작년 초에 대대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3월경, 2월경인가요? 그 기독교에 관해서 집단 농성을 하시다가 7월달 이후로 농성이 해제되고 이후에 한두 분씩 이제 체포돼서 서울에서는 8분이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예. 이미 이제 사건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연대가 서울 외에 이제 충남에 원래 본거지가 있다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고. 아, 그래요? 충남. 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부는 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충남지방청도 이제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최민 씨, 한준혜 씨, 그리고 오늘도 사실 그 코리아연대 사건 영장실질 때문에 대전을 갔다 오는 길인데. 아, 예. 예, 김경구 씨까지 오늘 이제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 이 한준혜 씨라는 분의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게 됐거든요. 저 변호사님, 목이 조금 안 좋으신 모양인데 물이 있으시면 조금 축이시고 네네. 예, 한숨 알겠습니다. 돌리시지요. 예. 네. 제가 이것을 두 번을 읽으면서 우선은 첫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잘 안 갔고 둘째 꼭 여쭤봐야겠다 싶은 건 예. 경찰이 결국은 법원을 속였고 법원은 경찰이 속이는 걸 알면서도 뭐 당했다고 해야 되나? 영장을 내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준혜 씨 사례를 저도 굉장히 어이가 없고 영장이 발부된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개요를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겠는데요.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한준혜 씨 작년 7월 달까지는 이제 그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이제 농성에 좀 참여했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경찰의 소환 요청에는 불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농성 중이니까 경찰이 불러도 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불응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7월 이후인데요. 7월 이후에 다른 분들은 수배 생활을 다 도피 생활을 했지만 한준혜 씨는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으로 이제 그 공주에 원래 집이 있는데 거기로 복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지 않고 자기 주거지로 경찰이 파악하고 그렇죠. 있는 주거지로 그냥 떳떳하게 귀가한 네. 거네요. 예,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그리고 자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경찰 주장은 4차 5차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고 네. 거기에 불응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그 1월 달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이게 중간에 황당한 일이 뭐냐면 그 12월 1일 날 이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그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분께서 나는 지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국가반복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그쪽으로 인계해달라고 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용산서 경찰이 그 충남지방청 경찰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인계해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최민 씨가 구속영장이 되어가지고 그 항의 시위를 다른 것도 아닌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까지 올리기까지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가 도주 우려가 있고 소환에 불응했고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요. 아니 자기 코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을 때는 뭐 하다가 뒤늦게 그런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12월 1일 날 용산서에서 체포가 됐는데 48시간 뒤에 풀어주고 나니까 한준혜 씨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네네. 인계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자기는 빨리 이제 형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작년 12월 7일 날 이분이 그 충남지방청의 담당 경찰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왜 4차 5차 왜 저기 소환장을 안 보내냐? 나 이사 갔는데 이사 간 곳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은 보냈다. 새로운 주소지로 보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출국 금지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영장 소환장을 보냈으면 사본이라도 보고 싶다. 네. 경찰은 안다 보냈다 그랬는데 막상 그 체포되고 나서 그 남편분께서 공주우체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7월 이후에는 일체 소환장을 한준혜 씨한테 배달한 부주소지든 새로운 주소지든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럼 경찰이 거짓말한 거네요. 4, 5차 소환장은 안 보냈는데 지금 보냈다고 우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 제가 변론에서 한 얘기는 이렇게 명백하게 법원을 기망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피해자는 도주나 이런 도망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절차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경찰에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물어봤는데 자기가 지금 나 수사 어디까지 하고 있니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네, 확인했고 또 실제로 이 한준혜 씨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인 본인의 그 수사 절차 지금 형사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가지고 그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출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출석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다시 임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될 것인데 예. 그렇게 전후 과정들을 다 맥락에 맞지 않게끔 법원을 기망하고 그걸 기망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낸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지만 네. 법원은 그거를 저희가 녹취록까지 그 통화 녹음해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영장청구심사에 제출하면서 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은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또 발부를 해주고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변호사님. 네. 영장 발부에 흔히들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큰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주 부분은 도저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법원이 왜 그랬는지 알고 속아주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미 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직 8명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8명이 지금 사건이 3명이 한 사건, 5명이 한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3명, 5명. 네네. 네, 3명 사건은 지난 1월 11일 날 그 심의 절차가 종결되어 가지고요. 예. 이미 29일 날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미 공범과 관련된 코리아연대 국가방법 사건에 관련 증거들은 모조리 다 수집이 되어가지고 네. 이미 서울재판에서는 증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한준혜 씨 증거들도 상당수 있고요. 제가 다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법원들끼리 공유를 안 합니까? 아니 공유도 할 뿐더러 이제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한준혜 씨 사건 관련 증거는 이미 수집돼서 이미 절차를 거쳐갖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멸할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인데, 인멸할래야 인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 두면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거를 유리한 변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당연히,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변론권, 방어권이고, 예. 그런 것조차도 증거인멸의 우려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니 이런 것들이야 이제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니까 그건 심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절차적 문제, 그 다음에 구속을 과잉 남발한 거 아니냐, 요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형사소송법이 지난 2007년에 개정되면서. 네네. 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원래도 그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 늘 검찰총장 바뀔 때마다 그거 강조하잖아요. 인권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인신의 구속이라는 게 이게 사람 하나를 가두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냐면. 예. 그 사람 자체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특히 가족들이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익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장되고 파탄에 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그 개인이 겪을 그 개인의 인간관계들이 겪을 그러한 고통들에도 불구하고 구금을 시켜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미 다 스스로가 어떻게 돼가냐, 왜 소환장 안 보내냐 이렇게 묻고 증거까지 모두 다 입수가 되어가지고 법원의 정식의 절차까지 거쳐서 마무리된 마당에 이것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지금 조금 전까지 대전 법원에서 힘주어 강조하셨을 텐데 오자마자 또 아주 힘차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제가 시원은 합니다만 이거 목이 너무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네. 그나저나 역시 에너지맨 이광철 변호사님 다우신데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보안법, 종북 혐의 이런 거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대의들은 쉽게 무시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봤을 때 그런 지금 이광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이것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다면 과연 이런 경우에까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종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어떤 좀 광풍처럼 제기되고 있는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결국 의심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법원이 그런 막연한 종북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형사정법의 절차적 정의를 어기는 것을 우리들이 과연 좌시만 해야 되는가 하는 깊은 문제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마지막 보루 이런 말들로 해왔던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기본부터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그나저나 코리아 연대 그들의 주장하는 바나 행위 이것을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실정법대로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그다음에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강조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또 본령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무시하면 그런 데서부터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분 독자 한 분의 글 읽어드리면서 작별할게요. 주민아라고 부르던 이광철님 목소리 퇴근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너무나 반갑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죠.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이광철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소녀상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과 인터뷰하겠습니다.